그렇죠.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네. 3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그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번에 처음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은 금리는 내리기만 하고 올리는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뭐 오래간만에 진짜 33개월 만에 금리를 갖다가 베이비 스텝이지만 0.25%포인트지만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느니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생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한 4% 성장, GDP 성장률을 갖다가 기록을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거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또 생각보다 높죠. 뭐 한 2% 정도 되니까. 네. 뭐 하느니 이제 목표치가 거의 2%니까 거의 2%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뭐 코로나가 이제 4차 대확산 중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느니 좀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냐, 좀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면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완성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1차, 2차 때와는 달리 경제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신용카드 소비액이라든지 뭐 이동량이라든지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심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느니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사실 실물 경제의 어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내리는 거거든요. 소비 촉진과.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목표는 그건데 사실 지금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부채가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사실 실물 투자에 그 돈이 갖다가 투자된다. 거의 뭐 많은 액수가 실물 경제에 투자되기보다는 사실 이제 자산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집값을 갖다가 뭐 고공행진 시켰고 네.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라고 했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쪽으로 돈이 쏠려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금리 인상의 몇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회복이 됐고 무엇보다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부동산 등등으로 쏠려있는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실은 미국보다 더 빠른 겁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올린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고문님? 네, 사실 아시아에서 지금 올린 나라는 스리랑카가 하나 있는데 뭐 주요국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외환이 시장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환이 뭐 이렇게 자꾸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시장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뭐 이 썰물처럼 나오면서 금융 위기까지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선제적으로 지금 잘 했고요. 네. 근데 제일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된 것에는 가장 확신은 뭐냐면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카드의 승인액은 14조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대비해서도 2.3% 등등하고 수출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한 지금 확신감이 분명히 있었고 또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이 시장과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했어요. 5월 달부터 올린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왜 우리 뭐 달리기 할 때도 몸을 풀잖아요. 그래갖고 체온이 좀 올라가야 빠르게 우리가 스피드를 낼 수 있듯이 무조건 뭐 금리 인상 없이 경제 회복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부분들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네. 올려도 지금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실질금리 아직 많이 났습니다. 실질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인데요. 지금 명목금리가 우리가 0.5였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상승률은 지금 2.1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리더라도 아주 큰 영향은 많이 없고, 요번에 이제 이주열 총재와 및 금통위에서 가장 신경 쓴 거는 실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라든가 그다음에 자산가격 급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실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올려놔야 또 다른 팬데믹이 오고 경제의 어떤 변동성이 많아질 때는요.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이 변동성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지금 내린 결정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한 번만 올릴 것이냐? 근데 이주열 총재가 지금 조금 더 요번엔 첫 단계일 뿐이다. 네. 더 올리겠다 등등을 얘기를 해서 두 번 내지 뭐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또는 두 차례 더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이번에 그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조치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제 이주열 총재 이번이 첫 번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추후에 또 금리 인상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한은이나 뭐 이런 데서는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대출을 할 때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정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만 보시면요. 현재 지금 신규는 82%, 기존 이 대출 받으신 값이 다만 14%가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 금리가 변동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면 1% 올릴 때 12조 정도의 이 부담이 더 생깁니다. 근데 이번에 0.25니까 4분의 1, 한 3조 정도가 추가적인 네. 이 이자를 더 내셔야 되는데,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자영업입니다. 가계부채는 1,800조지만 자영업은 800조예요. 네. 이제 거기서 굉장히 뭐 자영업자들은 대개 이 변동금리로 지금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한 2조 정도 돼요. 거기는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자영업자의 그런 힘든 거를 다 생각했을 때 한계의 그러니까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좀 속출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촘촘하게 네. 지금 사회 안전망을 갖고 가는 부분으로 분명히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금리 부분은 한은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회 안전망 등등 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부분은 재정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중인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 이분들 좀 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사실은 금리 부담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대출을 이제 추가 대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뭐 0.25% 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아기 걸음이라고 해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정도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가정은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이 앞으로 지속될 거고 그것도 강한 스탠스로 지속이 될 거다. 그러면 분명히 취약계층에서는 문제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령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이 와가지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은 거기에 마땅히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가계부채 자체는 사실은 금융권 리스크로 비화가 되는 거고요. 그 금융권 리스크 자체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정부의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를 갖다가 우리는 구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데, 민간 부채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그건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되는 거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하는 총재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재정을 동원해서 이분들을 돕는 수밖에 없다. 네.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금리 인상 자체를 갖다가 뭐 지금 미루거나 또는 네. 뭐 거부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큰 충격에 더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 뭐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뭐 지금은 이제 경기부역사가 완연하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소비와 투자에 이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생각보다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기도 하고 이 부분 어떻게든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강조하셨고요. 자,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 불균형, 이 가운데 지금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그 자금,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집값 상승 등등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낼지 평론가님, 뭐 딱 까놓고 얘기해서 집값 내려갑니까? 자산 시장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강하게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금리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단 한 번만으로 해서는 사실은 집값을 잡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지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사실 은행권 전체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몇 %로 묶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시적으로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그게 중간에 풀릴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그게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몇 분기 내에 네. 집값 같은 경우는 하락 안정세로 충분히 뭐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 금리 인상과 무관하게 이게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만으로는 사실 오르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고요. 한 번만으로는. 그게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룰 때 네. 집값은 뭐 한 2분기 내로 사실은 어느 정도 하향 안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병행하고 있는 대출 규제 등등을 아마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은 부동산 가격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 과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요, 네.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뭐 이렇게 불황되는 걸 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좋은 인플레가 있고 나쁜 인플레가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좋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혈압이 좀 높아져야 달리기를 하더라도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4번 있었어요.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할 때 3.25에서 5.25로 갔는데요. 그때 주식시장은 20.74%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11년에도 지금 2%에서 3.25까지 올라갔는데 23.6, 거기도 한 24%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좀 빠졌어요. 17년도, 18년도에서는 0.5% 올렸을 때는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21년도에 지금 오늘 요번에 올린 것들은 시장에는 마이너스 0.58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사실 조금 우리가 딱 이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있지 않는데 어쨌거나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츰 오늘도 주식시장 이제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잘 소화하고 있는 모습들은 지금 보내고요.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은 굉장히 정확히 시장에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가 증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억누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걱정은 딱 하나죠. 이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있잖아요, 꼭. 그러면 제3금융권으로 이게 풍선 효과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1금융, 2금융권에서 우리 못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거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3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가서 진짜 더 높은 금리를 내고 받는 부분.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좀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나 풍선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그 한계에 지금 처해 있으신 한계 가정이나 한계 개인들은 조금 불리한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